총선 관련 이모저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선과 관련되는 일이 여러가지 소식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단신들은 엮어서 간단히 소개하고 해설하겠습니다. 야권의 단일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4월 4일 이후에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1번 새누리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당, 4번 정의당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퇴한 사람은 투표소에 벽보로서 어느 후보가 사퇴했다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투표용지에는 이 당과 이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표로서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경기도 이 지사 선거에서 당시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지만은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수많은 표가 사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요, 노회찬 후보는 지지율이 23.6, 27.6 이렇게 나왔고요. 더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는 15.9, 또 9.3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지금 1등 달리는 새누리당의 강기훈 후보가 한 4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 만한 수준이 되게 되죠. 어떤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한 산술적 합계가 새누리당 후보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이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이 중앙당,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회찬 후보를 위해서 하나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이기게 되면 또 자기도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노회찬 후보가 거의 이길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양당에 어떤 작용이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정의당 지역에서 해주게 되면서 정의당 후보가 사실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사퇴하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형태로 이 4월 4일 이전에 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단일화가 사실상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오늘 관훈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을 40석이라 했는데요. 호남에서 20석, 호남이 전체가 28석인데 그 중에서 20석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의원의 당이 호남에서 10석이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20% 이상,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10% 이상이면 이렇게 과한 거 아니냐, 이래 보고요. 비례대표 10석, 저는 비례대표 5석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8석 이상인데 저는 수도권 충청권 합쳐서 2석이면 과도한 목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의원의 국민의당이 교섭단체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비례대표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의원은 어쨌든 40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역 교체율이 낮지 않느냐 이러니까 현역은 10% 정도, 나머지가 90%가 신인이다 이랬는데요. 사실상 이 당락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신인으로 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현역인 부분에서 안 의원이 좀 말을 돌려서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 연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김종인 대표다 라며, 김 대표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목소리를 통일하는 것이 먼저다 이랬는데요. 사실 김종인 대표 된 다음에 이 김한길, 최재천 의원, 천정배 의원 등이 김종인 대표와
야권 단일화를 의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측의 인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측은 아닙니다. 국민의당에 다양한 색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구체적으로 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판이 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견 조율은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야 당신들이 백기토항하라, 일부는 우리가 대여해줄 수 있다 이런 수준밖에 더 제시를 했겠습니까? 결국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버티고 또 탈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걸었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야권연대가 깨진 거겠죠. 그리고 김종인 그 대표가 온 게 자기가 탈당했으니까 왔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되는 모양새 아니냐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안 의원은 김종인 대표를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오늘 뭐 무난하게 이 관훈 토론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좀 정치인이 그래도 한 4분의 1은 됐다라고 보지만은 오늘 안 의원이 이번 관훈 토론에서 팩트 있는 이야기를 별로 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면 복귀하지 않고 새 정치 결사체를 외곽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국회의장을 한 부분은 정계를 은퇴하셨지 또 정치를 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복귀를 하지 않고라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의 이런 행동과 윤석민, 이재호, 임태희 이런 분들의 그 지금 무소속 출마 앞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최근에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면 나라가 밝지 않다. 나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결차세를 만들어 볼 것이다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공천을 정당민주주의 파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장을 마친 뒤에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발 정계 개편을 총선 이후에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화 의장의 측근 박영준 씨도 박영준 사무총장이죠. 국회 움직이고 있고 이분은 국민의당 간다 소리가 한때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정의화 의장은 결국 맹시적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드러내놓고는 안 하겠지만 결국 거기에 한 가닥을 할 것이다. 야권이 지금 두 당으로 나눠졌듯이 새누리당에도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에 근데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의 정치적 색깔이 특별히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보고 새누리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박영준 사무총장은 변수가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무소속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정계 개편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이 정치 세력들이 합종 연행하는 일들이 대선 전에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의화 의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호,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좌우한 총선 이후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정계 개편이 정의화 의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정의화 의장이 대권 출마를 항상 꿈꿔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에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의화 의장은 제가 정확하게 꿈꾸는 것은 개헌을 해서 거기에 실세 총리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지, 이분이 뭐 대권 출마한다고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하면서 안철수 세력 모으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공천 못 받은 무소속 당선자들 모으고, 또 새누리당 내부에 친박 비박 싸움이 벌어지면서 탈당할 사람 모아서 이 개헌을 주도하는 정당 모임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탈당파도 모아서 결국은 개헌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겠죠. 자, 박영준 사무총장은 대권에 이걸 중심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국회의장을 지내는 원로로서 역할을 뭐 좀 해야 되겠다. 참 정치인들 쉬운 말 어렵게 합니다. 위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되죠. 정의화 의장의 척근은 정 의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대권에 나간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 옆에서 괜히 바람 잡는데요. 이러면 사람 우스워지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자, 정의화 의장, 박영준 사무총장 그동안 중도 정당론을 펴왔는데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안철수 의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주변 세력들 중에 한 명이 박형준, 그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으로 이 박영준 사무총장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옛날부터 좀 있어 왔다. 뭐 그것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준 사무총장은 그동안 강조해오던 중도 정당 다당제로 전환을 위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랫동안의 꿈이 안철수 의원이 밖에 당을 만듦으로써 이분들이 가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야권 단일화를 거부하고 버티는 이유 중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의화 의장,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제약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치 질서 형성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겠다. 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스스로 편하게 사는 게 제약이라고 할 만큼 이분이 애국심이 충만합니다. 자,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여권발 정계 개편이 가능하려면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가까스로 과반을 넘는 경우여야 되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180석이나 뭐 200석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계 개편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정의화 의장이 이런 세력에 합류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그건 봐야죠. 총선 전이라서 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거 하겠다 하면 은평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00% 떨어지죠. 새누리당 후보 없어도. 그래서 내가 확답을 안 하겠죠. 유승민 의원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복당한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해야 또 당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과반수 정도나 거기에 약간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비박들이 깨고 나가고, 밖에서 정의화, 유승민, 이재호 등이 가담을 하고, 뭐 임태희, 진위 세력 일부도 가담을 하고, 안철수 의원 세력과 합쳐서 뭔가 개헌을 주도하려고 하는 틀을 교섭단체 수준으로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적으로 저의 추론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170석 안팎을 얻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180석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 연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새누리당은 150석에서 160석 사이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당에서 만약에 에라가 나온다면, 총선 악재가 나온다면
뭐 새누리당이 170석에서 180석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당에서 악재가 나온다면 이 마지노선이 최하한선이 제가 볼 때 145석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새누리당의 의석을 현재로서는 16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